버스 타고 온 예비 사돈에게 물기 얹은 재벌가 사모님의 최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시원한 사이다 복수극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부 낡은 구두가 밟은 지뢰. 강중만 회장은 오늘따라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평소 입던 맞춤 수트 대신 15년 전 아내가 사준 빛바랜 회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바지통은 지나치게 넓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신발장에서 꺼낸 구두는 앞코가 까져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죠. 중만은 자신의 뭉툭하고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기며 한성그룹을 세웠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딸 세희를 시집 보내는 평범한 혹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아버지이고 싶었습니다.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봐야 한다는 그의 오랜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세희 역시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 대신 문구점에서 산 듯한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 대신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는 마을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중만은 세희의 긴장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희는 아버지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고급 한정식집 청운가게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비극에 대한 본능적인 경고였습니다. 청운각 앞마당에는 이미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위용을 뽐내며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 한태석 부부와 그들의 아들 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설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찡그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에메랄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한정판 명품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는 중만과 세희를 발견한 설자의 눈썹이 기이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물을 본 듯한 표정으로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설마 저 사람들이야?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는 꼴 좀 봐. 세상에, 저 옷차림은 또 뭐야? 설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준은 당황하며 부모의 눈치를 살폈지만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중만과 세희가 그들 앞에 도착했을 때 설자는 인사 대신 위아래로 훑는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중만의 낡은 구두 코에 묻은 흙먼지를 보는 순간 설자의 입술 근육이 경련하듯 실룩였습니다. 세희 양아버님 되시나요? 저희는 발레 파킹 맡기고 들어가는 길인데 혹시 차가 고장이라도 났나 보죠? 아니면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랐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는 대놓고 상대를 깔아뭉개려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중만은 허허실실 웃으며 운동 삼아 버스 타고 왔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상대의 천박한 본심을 정밀하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자개장과 은은한 향냄새가 무색하게 설자의 입에서는 악취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예단 목록이 적힌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밀어놓았습니다. 우리 서준이는 귀하게 자란 아이예요. 수준 차이 나는 결혼시키면서 우리 집안 체면까지 깎아먹을 순 없죠. 여기 적힌 리스트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아, 백화점 점원 월급으로는 평생 벌어도 못 사겠지만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라도 정리해서 맞추셔야지 않겠어요? 세희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곁에 앉은 서준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비겁하게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중만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예단 목록을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성그룹 계열 백화점의 VIP들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가방과 시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만은 속으로 씁쓸한 실소를 흘렸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전화 한 통으로 품절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모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자는 중만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오해했는지 급기야 돌아가신 세희의 어머니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서 예절 교육이 부족한 건 이해하지만 상견례 자리에 이런 거러지 같은 옷을 입고 오라고 가르치진 않았을 텐데. 죽은 사람 탓을 할 수도 없고 참. 순간 중만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사자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직전의 안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발하는 대신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그의 짧고 굵은 한마디에 루만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설자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물병을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감히 버스 타고 온 주제에 누굴 가르쳐. 촤악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중만의 얼굴과 낡은 양복을 적셨습니다. 중만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회색 양복은 짙은 얼룩으로 번졌습니다. 로비로 나오기까지 설자의 악에 바친 고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꺼져. 내까지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이랑 엮이려고 해. 그 낡은 구두 신고 평생 진흙탕이나 구르라고. 중만은 물에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떨고 있는 세희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중만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대형 건설 한태석이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 전면 중단시켜. 그리고 그 옆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명품 브랜드들, 국내 유통권 우리가 쥐고 있지? 오늘부로 그 여자 블랙리스트에 올려. 단 한 점의 실오라기도 우리 매장에서 못 사게 해. 중만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기 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이제 막 화려했던 대형 건설의 잔치가 끝나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부 사자의 발톱, 그림자 속의 숨통. 상견례장에서 돌아온 강중만 회장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 실장이 가져온 대형 건설의 내부 기밀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중만은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중견 건설사였지만 속사정은 하청업체의 고혈을 짜내어 유지되는 모래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만의 눈동자에는 노인의 인자함 대신 업계를 평정한 포식자의 잔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 대형 건설이 이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청라복합단지 프로젝트 시행사가 어디지? 우리 그룹 계열사인 한성 DNC와 협력 관계에 있는 J2 건설입니다, 회장님. 그래. 그럼 그쪽에 전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청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사유는 도덕적 결함 및 경영진의 자질 부족으로 명시해. 중만의 명령 한마디에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돈과 지위라는 성벽을 벽돌 하나하나 빼내어 무너뜨리는 정교한 공정이었죠. 같은 시각 백설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남의 프라이빗한 명품 편집숍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날의 불쾌함을 쇼핑으로 풀 생각이었죠. 이거 저번에 예약해둔 한정판 버킨백 나왔죠? 설자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버선발로 뛰어나왔을 점장의 표정이 오늘따라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본사 지침으로 인해 백설자 고객님께는 더 이상 저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군지 몰라? 대형 건설 사모님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매장 공통 지침입니다. 또한 이미 소유하고 계신 제품들에 대한 AS 서비스도 중단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오기 전에 나가주시겠습니까? 설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쫓겨나는 수모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녀가 밖으로 끌려 나오며 소리를 지르는 동안 그녀의 남편 한태석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신규 프로젝트 수주도 보류됐다고. J2 건설에서 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 태석은 책상 위 기물을 집어 던지며 포효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회사의 모든 자금줄이 마술처럼 끊겨버린 것이었죠. 그는 여기저기 인맥을 동원해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한 대표, 자네 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위에서 찍혔어. 아주 제대로. 태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실수한 곳이 어디였을까?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낡은 회색 양복에 놓인 강중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버스 타고 온 노인네가?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세희의 신상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세희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중만은 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세희야, 잡초를 뽑을 때는 뿌리까지 드러내야 다시는 싹이 안 트는 법이다. 저들이 내게 끼얹은 물 한 컵, 눈물 한 방울. 내가 전부 피눈물로 돌려주마. 그날 밤 서준은 술에 취해 세희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곳이 한성그룹 회장의 저택인 줄 모른 채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희야, 나와봐. 우리 엄마가 좀 심했던 건 맞지만 너희 아버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사과 한마디면 되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대문이 서서히 열리고 서준의 앞에는 낡은 구두가 아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수제화를 신은 강중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검은 수트를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죠. 서준은 눈을 비비며 중만을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때의 초라한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 강중만 회장이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사과? 자네 어머니가 끼얹은 건 물이 아니라 자네 집안의 운명이었네. 중만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중만은 주저앉은 서준을 내려다보며 상견례 날 설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바닥 자네 어머니가 참 좋아하던 진흙탕이지. 평생 그곳에서 구르며 살게나. 삼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강중만 회장의 칼날은 예리하다 못해 투명했습니다. 대형 건설은 이제 단순히 경영난을 겪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의 기습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하청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달라며 본사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한태석의 어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그의 아내 백설자의 호화로운 일상은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설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모님들의 모임에 연락을 돌렸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설자 씨,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한성그룹 회장님 눈밖에 났다면서. 우리 남편이 당신이랑 연락도 하지 말래. 설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그 거지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물을 끼얹고 발로 찼던 그 낡은 구두의 노인이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제왕 강중만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공포는 독액처럼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그 시각 한태석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한 대표 은행 대출 막히니까 우리 돈 끌어다 썼지? 근데 어쩌나 담보로 잡은 당신네 집이랑 땅 이미 한성 쪽에서 선순위 채권을 다 사들였더라고. 태석은 눈을 부들부들 떨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중만은 단순히 그들을 파산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자산을 야금야금 사들여 법적으로 완벽하게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말라 죽이기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한서준은 매일같이 세희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희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미쳐서 그랬던 거야. 나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 세희는 차가운 눈으로 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다정해 보였던 그의 얼굴은 이제 비겁함과 탐욕으로 얼룩져 보였습니다. 서준 씨, 당신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내 배경이 필요 없다는 그 조건을 사랑했던 거겠지. 우리 아빠가 진짜 부자인 걸 알았을 때 당신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그게 더 역겨워. 세희는 비서가 내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차가운 뒷모습을 보이며 돌아섰습니다. 서준은 멀어지는 세희의 차를 붙잡으려 달렸지만 경호원들의 벽에 가로막혀 아스팔트 바닥에 꼴사납게 처박혔습니다. 그날 밤 설자는 반쯤 미친 상태로 강중만 회장의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설자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손이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대형건설만은 살려주세요. 중만은 2층 테라스에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견례 날 설자가 던졌던 그 예단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만은 종이를 잘게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치 눈처럼 설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백설자 씨, 당신이 그랬지? 급도 안 맞는 집안이랑 엮이기 싫다고. 축하하네. 이제야 자네 소원대로 우리랑은 도저히 급이 안 맞는 신분이 되었으니까. 중만은 젖은 수건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설자의 얼굴 위로 툭 떨어진 수건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 수건으로 얼굴이나 닦게. 자네가 우리 딸과 나에게 줬던 그 수치심, 이제부터 평생토록 온 가족이 나눠 가지게 될 테니. 태석의 구속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까지. 대형 건설의 간판은 내려졌고 설자의 집 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가면의 잔치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부 진흙탕 속의 아기 다툼.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대형 건설의 간판이 철거되던 날 강중만 회장은 현장을 직접 찾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쓰러진 먹잇감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굳이 지켜보지 않는 법이니까요. 대신 그는 세희와 함께 조용히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회색 정장을 태워버린 중만은 이제 완벽한 한성그룹의 수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태석은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조차 오지 않는 아내와 아들을 원망하며 그는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매일같이 날아오는 민사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중만은 단순히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합법적인 배상금 명목으로 낱낱이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설자와 한서준은 압류 딱지가 붙은 저택에서 쫓겨나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변두리 재개발 지역의 반지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설자가 마지막까지 품 안에 숨겼던 샤넬 가방 안에는 비상용으로 챙긴 금괴 몇 덩이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팔아서 변호사부터 사야 하는 거 아냐? 아빠 저러다 평생 못 나와. 입 닥쳐. 이 돈은 내 목숨줄이야. 너 같은 놈 믿고 사느니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낫지. 어제까지 우리 귀한 아들이라며 금지옥엽 아끼던 설자의 눈에는 이제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서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희에게 비굴하게 매달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의 가방을 뺏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그날 그 노인네한테 물만 안 끼얹었어도 지금쯤 난 한성그룹 사위였다고. 서준이 설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한때 우아함을 떨던 설자는 쥐새끼처럼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팔뚝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좁고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모자는 서로를 죽일 듯이 물고 뜯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상견례 날 중만에게 던졌던 수준 차이라는 말은 이제 그들 스스로를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만은 김 실장을 통해 이들의 비참한 근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회장님, 백설자가 숨겨둔 금괴를 처분하려 암시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 금괴를 살 사람도 우리 쪽 사람으로 준비해. 시세의 반값도 안 되게 후려쳐서 사들여.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되는 순간 백설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하청업체 리베이트 탈세 제보를 검찰에 던져. 중만은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는 설자가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줌의 희망도 갖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을 때 느끼는 현기증이야말로 그가 준비한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자는 금괴를 판 돈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던 중 반지하 방을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마지막 명품 가방은 수사관들의 구두발에 짓밟혀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내 가방. 내 돈. 이거 우리 서준이 장가 보낼 돈이야.
설자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준은 어머니가 체포되는 와중에도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 몇 장을 줍기 위해 허겁지겁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하수구의 쥐새끼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희는 서준으로부터 온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세희야, 제발 100만 원만 빌려줘. 나 밥도 못 먹었어. 너 정말 이럴 거야? 세희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복수는 차가울 때 가장 맛있는 법이라던 아버지의 말을 이제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부 지옥의 문턱에서 받은 고지서. 강중만 회장의 복수는 멈추지 않는 전차와 같았습니다. 대형 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았고 그들의 모든 자산은 공매로 넘어가 한성그룹의 공익재단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중만은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숫자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구치소 내의 차가운 접견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태석과 백설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 서로를 여보라 부르며 불을 과시하던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태석은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잃은 눈을 하고 있었고 설자는 화장이 지워져 검버섯이 핀 초라한 노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놈의 입방정이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다고. 태석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포효했습니다. 설자는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만 잘못했어? 당신은 옆에서 실실 웃으면서 거들지 않았냐고. 당신이 무능해서 그 노인네 정체 하나 몰랐던 게 죄지.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을 듯이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쌓아 올린 줄 알았던 가족이라는 성체는 돈이라는 기둥이 뽑히자마자 가장 추악한 아귀다툼의 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도관이 서류 한 뭉치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보낸 최종 채무 고지서였습니다. 고지서에는 대형 건설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한성그룹이 입은 유모형의 손해배상액과 설자가 유용했던 회사 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그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노역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중만의 짧은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은 자비가 없지만 나는 자비를 베풀어 자네들이 평생 일할 곳을 마련해 두었네. 감옥에서 나오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그룹 물류창고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갚아나가게.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혹한 종신 노역 선고였습니다. 설자는 서류를 붙잡고 오열하다가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경멸하던 청소부의 삶이 자신의 유일한 미래가 되었다는 사실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서준은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지인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세희가 차단한 번호로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무료 급식소 줄에 서 있다가 우연히 전광판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강세희 전무 부회장 승격. 차세대 경영인으로 우뚝. 화면 속 세희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가 자신의 옆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전광판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희야,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하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더러운 노숙자의 광기를 피하며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중만은 부회장 취임식을 마친 세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세희야, 이제 내 세상이다. 낡은 구두를 신고 걸었던 그날의 수모를 절대 잊지 마라. 낮은 곳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높은 곳을 지킬 수 없단다. 세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야말로 진정한 제국의 기초였음을 그녀는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만은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 구두는 한성그룹의 역사관 한 구석에서 초심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었습니다. 육부 쥐구멍에 비치는 핏빛 서광. 강중만 회장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방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짐승이 마지막 발작으로 사냥꾼의 발목을 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대형 건설 일가는 완전히 파멸한 듯 보였지만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 자들의 도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의무실, 백설자는 창백한 안색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급식에 나온 날카로운 뼈 조각을 삼키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자의 소동을 벌였습니다. 나 죽어. 여기서 죽는다고. 나 좀 내보내줘. 그녀의 비명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병동이 아닌 중만이 보낸 서늘한 메시지였습니다. 중만의 사주를 받은 교도소 내 전담 감시원은 설자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셨다. 죽고 싶으면 언제든 죽으라고. 대신 내 시신은 무연고자로 처리해서 해부용으로 기증될 거다. 내 아들놈도 곧 내 뒤를 따를 텐데 저승에서 같이 청소나 하는 게 어때? 설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죽음조차 자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실금했습니다. 그 시각 한서준은 분노와 피해망상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PC방을 전전하며 세이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지가 회장 딸인 걸 말 안 해서 날 시험한 거라고. 그는 자신의 탐욕을 세이의 기만으로 둔갑시키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서준은 노숙자 생활을 하며 모은 푼돈과 훔친 물건들을 팔아 검은색 후드티와 낡은 칼 한 자루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강세희의 부회장 취임 축하 연회. 가장 화려한 순간에 그녀의 얼굴을 난도질해 자신과 같은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연회날 한성 호텔 로비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준은 청소용역 업체의 유니폼을 몰래 훔쳐 입고 카트를 밀며 행사장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세희의 모습이 보이자 서준의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카트 밑에 숨겨둔 칼을 꺼내 쥐고 군중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세희가 축사를 위해 무대 위로 오르는 순간 서준이 괴성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강세희, 같이 죽자. 하지만 칼날이 세희에게 닿기도 전 서준의 몸은 허공에서 꺾였습니다. 미리 청소부와 웨이터로 위장하고 있던 한성그룹 보안팀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바닥에 처박힌 채 바둥거렸지만 훈련된 경호원들의 압박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중만은 무대 옆 그늘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소란에 동요하지 않고 바닥에 깔린 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중만의 구두 끝이 서준의 코앞에 멈췄습니다. 서준아, 내 어머니는 감옥에서 죽음을 구걸하고 너는 여기서 살인을 구걸하는구나. 내 핏줄에 흐르는 그 천박함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구나. 중만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에 넘기지 마라. 이놈이 정신병동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곱씹으며 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약물에 취해 세희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서준은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연회장의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희는 잠시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저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력이 오만이 되고 부가 폭력이 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자리입니다. 로비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실장은 중만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백설자도 자해를 멈추고 독방에서 식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중만은 와인 잔을 들어 허공에 가볍게 건배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살이 돋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 칠부 망령의 유산과 새로운 그림자. 성북동에 버려진 대형 건설 전 사택. 잡초가 무성한 마당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설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실 보일러실 뒤쪽 벽면. 세 번째 벽돌을 뜯어내면 작은 금고가 나올 거야. 거기 태석 씨가 목숨처럼 아끼던 장부가 있어. 그걸 가져가서 유력 인사들에게 연락해.
우리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라고 협박해. 조 변호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설자의 손을 잡는 척하며 그녀의 손가락에 남은 마지막 금반지마저 빼돌리려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곧 햇빛을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가 면회실을 나가는 순간 그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심어둔 한성그룹의 요원들이었죠. 그날 밤 성북동 사택 지하실. 조 변호사가 손전등을 비추며 보일러실 벽면을 망치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땀 범벅이 된 채 벽돌을 뜯어내자 설자의 말대로 낡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야. 이제 내 세상이다. 조 변호사가 환희의 차 금고를 여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집 지하에서 뭐 하는 건가, 조 변호사? 강중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랜턴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금고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의뢰인의 물건입니다. 중만은 허허 웃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의뢰인? 자네가 말하는 그 의뢰인은 이미 국가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네. 그리고 이 집 또한 오늘부로 우리 한성그룹 소유로 등기가 넘어왔지. 자네는 지금 남의 집 무단 침입에 절도 미수까지 저지르고 있는 거야. 중만의 손가락 끝이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그 장부 한태석이 자기 살길 찾으려고 만든 보험이겠지. 하지만 그 보험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 이미 내가 다 손을 써뒀네. 그들이 장부를 가져간 자네를 살려둘 것 같나? 아니면 그 장부를 깔끔하게 태워버릴 나를 도와줄 것 같나? 조 변호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만은 금고를 뺏는 대신 조 변호사에게 라이터를 건넸습니다. 자네 손으로 태우게. 그러면 자네의 죄도 그 장부의 추악한 진실도 여기서 함께 제가 될 테니. 아니면 그 장부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던가. 밖엔 자네를 침묵시키려는 이들의 눈들이 번뜩이고 있네. 조 변호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손으로 장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장씩 타 들어가는 종이 위로 과거 대형 건설의 온갖 비리와 로비 기록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중만은 그 연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마지막 희망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임을. 다음 날 교도소에서 장부 소식을 기다리던 설자에게 전해진 것은 조 변호사의 해외 도피 소식과 완전히 불타버린 성북동 사택의 화제 뉴스였습니다. 설자는 절규하며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세희는 아버지에게 장부의 처리를 보고받았습니다. 아빠, 정말 다 태우신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정계 인사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중만은 세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세희야, 더러운 돈과 비밀로 맺어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그 더러움 때문에 무너진단다. 우리는 오직 실력과 신뢰로만 성을 쌓아야 해. 그래야 그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세희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새기며 한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기 위한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그 시각 정신병동의 서준은 창살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보며 알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계속 쏟아져요. 팔부 독리를 품은 그림자. 강중만 회장이 장부를 태워버리며 과거의 비리를 결단력 있게 끊어냈지만 악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끈질겼습니다. 대형 건설의 몰락으로 밥줄이 끊긴 하청업체 사장들과 태석의 밑에서 지저분한 뒷일을 처리하던 하수인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결성한 것이죠. 그들에게 중만은 정의의 사자가 아닌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파괴한 약탈자일 뿐이었습니다. 백설자가 수감된 교도소 세탁실. 평소 설자를 괴롭히던 방장 독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설자에게 몰래 초콜릿 한 조각을 건네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밖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 한태석 대표한테 은혜 입었던 애들이 사모님이랑 아드님 빼낼 준비 중이라고. 설자의 죽어가던 눈동자에 기괴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누가 나를? 독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려면 사모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한성그룹 보안팀의 교대 시간과 강세희 부회장의 개인적인 일정. 그거 태석 대표님 금고에 적어놨던 거 기억하지? 그걸 우리한테 넘겨. 설자는 그것이 마지막 독배인 줄 알면서도 복수라는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준이 갇힌 폐쇄 병동에는 새로운 야간 간호사 미령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서준을 짐승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성스럽게 그의 상처를 닦아주며 속삭였죠. 서준 씨, 억울하죠? 당신을 이렇게 만든 그 여자 지금은 높은 곳에서 웃고 있는데. 약물에 취해 멍하던 서준의 초점이 미령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떨렸습니다. 미령은 중만의 방식에 반감을 품은 반대 세력이 심은 첩자였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식사에 조금씩 각성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멍청하게 가라앉아 있던 서준의 광기를 다시 깨워 한성그룹을 공격할 시한폭탄으로 재조립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세이는 글로벌 물류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협력사들이 하나둘 이유 없는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갑자기 현장 인부들이 단체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배후에 누군가 자금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세희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중만은 이 모든 징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낚시터를 찾아 낚싯대를 들이운 채 곁에 선 김 실장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쥐새끼들이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려고 드는 법이지. 설자가 옥중에서 외부와 접촉했다는 소식, 그리고 서준의 병동에 새로 온 간호사. 전부 한 뿔이다. 중만은 낚싯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늘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미끼도 없이 물기를 바라는 놈들이 있군. 김 실장, 저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척해라. 설자에게는 가짜 정보를 흘리고 서준의 병동은 보안을 푸는 척 퇴로를 열어줘. 독이 바짝 오른 놈들을 한 곳에 모아 한 번에 처리해야지. 그날 밤 설자는 독사에게 가짜 일정표를 건넸고 서준은 미령이 건넨 열쇠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지만 그 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탈출인지 더 깊은 나락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중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딸 세희를 겨냥한 마지막 독리가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부피의 연회, 덫에 걸린 쥐들. 강중만 회장은 자신의 목줄을 노리는 쥐새끼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설자와 서준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하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스로 파멸을 완성하게 만드는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형 집행 정지를 받아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던 백설자는 호송 차량이 의문의 사고로 멈춘 틈을 타 미리 대기하던 하수인들의 차로 갈아탔습니다. 드디어 강중만 그 노인네와 그 잘난 딸년의 목을 따는구나. 설자의 얼굴은 광기로 뒤틀려 검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그녀는 하수인들이 건넨 차가운 권총을 손에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같은 시각 각성제와 증오에 찌든 한서준은 간호사 미령의 도움으로 정신병동을 탈출해 중만이 미리 흘린 세희의 은신처인 교회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세희의 하얀 목을 조르고 싶다는 원초적인 살이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교회의 폐쇄된 건설 현장. 이곳은 과거 대형 건설이 한성그룹의 하청을 받아 공사하다 부도가 나 멈춘 태석 일가에게는 치욕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설자와 서준 그리고 그들을 돕던 배후 세력의 수장인 전 대형 건설 이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강세희가 있다고. 설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장 사무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세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업등 아래 홀로 앉아 무심하게 구두를 닦고 있는 강중만 회장이었습니다. 왔나? 생각보다 늦었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인가? 중만은 바닥에 널브러져 헉헉거리는 서준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준은 이미 중만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개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강중만, 내 놈이 우리를. 설자가 총구를 겨누었지만 중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총, 공이치기가 제거된 가짜라네. 자네에게 어울리는 장난감이지. 순간 현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과 경찰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배후 세력이라 믿었던 이들은 이미 중만의 돈에 매수되어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중만은 천천히 일어나 설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설자의 손에 들린 가짜 총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그녀의 뺨을 서늘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자네들이 꿈꾸던 복수는 여기까지야. 탈주, 살인, 미수, 총기 소지. 이제 자네들은 가벼운 경제 사범이 아니라 평생 사회와 격리될 흉악범으로 기록될 걸세. 설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 우리 서준이라도 살려달라고. 하지만 중만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살려달라? 상견례 날 내 딸이 눈물로 호소할 때 자네들은 비웃었지. 그 눈물이 지금 자네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된 거야. 현장에 뒤늦게 나타난 세희는 이 처참한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서준이 세희를 향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들려 했지만 세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 이제 정말 끝이야. 당신들에겐 미워할 자격조차 없어. 그저 당신들이 뿌린 추악한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폐건설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설자와 서준은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다 차가운 철창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중만은 세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봤습니다. 세희야, 봐라. 인간의 욕심이 만든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저 소리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10부 무너진 성벽 위에 핀 들꽃. 지독했던 피의 연회가 끝나고 한성그룹을 뒤흔들던 망령들은 마침내 차가운 철창 안으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백설자와 한서준은 탈주 및 살인 미수 혐의가 더해져 평생 빛을 보기 힘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발밑에 둔 듯 오만했던 대형 건설 일가의 몰락은 그렇게 기록조차 희미한 추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몇 달 뒤 교도소 내 면회실. 한태석과 백설자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되어 형 집행 정지 대신 국립법무병원 폐쇄병동으로 영구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서준이가 나도 못 알아본대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설자는 짓무른 눈으로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석은 대답 없이 굳게 닫힌 철문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은 상견례 날 끼얹은 물 한 컵에 씻겨 내려갈 만큼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중만 회장은 한성그룹 부회장 강세희의 회장 취임식을 앞두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화려한 훈장이나 명패 대신 뒤축이 닳아버린 낡은 회색 정장 한 벌과 빛바랜 구두 한 켤레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제 좀 편히 계셔도 되는데. 세희가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중만을 붙잡았습니다. 중만은 세희의 손을 꼭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세희야, 내 소임은 여기까지다. 썩은 가지를 쳐내고 땅을 고르는 것까지가 내 몫이었으니 이제 내가 그 땅에 어떤 꽃을 피울지 지켜보는 낙으로 살련다. 중만은 회장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세희의 당당한 취임사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성그룹은 이제 부의 축적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한 저희 아버지의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중만은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을 돌려보내고 30년 전 세희의 어머니와 처음 만났던 낡은 시장 골목 입구에 내렸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점퍼를 걸치고 익숙한 국밥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배, 오늘도 평소대로. 국밥집 주인의 투박한 물음에 중만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경호원도 비서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당 구석 TV에서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복지재단 설립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만은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입구 낡은 구두 수선방 앞에 멈춰 선 그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놈아,
너도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자꾸나. 중마는 노을이 지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닌 대지와 호흡하는 평범한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깃들었고 무너진 성벽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새로운 계절을 알리고 있었습니다.